지금은 12월 18일 저녁 6시 53분. 저녁 6시. 시로 세븐. 자, 불을 피워봅니다. 아궁이 불 안 뜯기 때문에 난로나 불 피워봅니다. 오랜만에 난로망 한번 해보십시오. 라이터가 어디 가버렸네. 예, 대법원 예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입법을 하겠다. 박스에만 불 붙으면 거의 붙었다고 봐야 됩니다. 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불이 안 붙었어. 통일교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찾을 게 더 있다며. 불 붙었다. 안 붙었어? 아까 불 보였는데. 한 점을 받았다고 적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날 경찰은 통일교 천정군들 아이고, 박스를 더 넣어야 되겠고. 수색했습니다. 어제는 하당자 총재를 방문 조사하고 한 총재의 200억 원대 근무를 의뢰하는 공고지기도 불렀습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오늘 경찰은 박스를 더 넣어야겠습니다. 재차 천정군들이 닥쳤습니다. 통일교와 영향력있는 한 총재의 정원주 비서실장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 전 장관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뇌물죄 성립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 불 붙었는데.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통일교가 2010년 전 전 장관 출판 기념회에서 1,000만 원어치 책 500권을 대량 구매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출 내역 최종 결제자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었습니다. 전 전 장관은 회식에 세금 계산서까지 발급해 정상적 구매였다면서 불 붙었었는데. 아이고. 시계 득점을 받았다고 하라며 불법 청탁과 금품 수수는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전직 통일교 한국협회장이 임종성 전 의원에게 돈을 의견했다는 취지로 처음에 진술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 말고도 공직연관에 관여한 연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정치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이 불거지자 통일교 한국협회는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법적 제술로 파문을 일으킨 윤영호 본부장의 개인의 됐어. 독재적 일탈 이제 붙었어.
됐어. 붙었어. 끝. 전달되는 과정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전 본부장은 윤전 의원에게 돈을 주는 방식도 특검에 밝혔습니다. 2020년 상자에 담아 현금 3천만 원을 윤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겁니다. 윤 전 의원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윤용호 씨를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딴 사람을 아는데 그러면 뭐 직접적으로 금품 수수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윤 전 의원에게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오늘 박성재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무혐의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완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 2일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디올백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흘 뒤 김건희 씨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에 대해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혜경과 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되지 않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을 받은 지 8일 만에 이완석 전 총장을 패싱한 검사장 인사가 났습니다. 디올백 사건을 수사하는 지휘 라인도 교체됐습니다. 넉 달 뒤 검찰총장은 심우정 전 총장으로 바뀌었고 10월 김건희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할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관계자 등 8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포함됐습니다. 김 전 수석은 검찰총장 패싱 인사 직후인 5월 30일 박 전 장관에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하셔서 말끔하게 잘될 것 같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관련자들의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당시 실무 담당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오는 22일 소환 통보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오늘 낮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 철근이 떨어지면서 네? 노동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잠실 공사장에서도 25톤 크레인이 쓰러져 60대 남성이 매몰됐다 구조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근 더미가 작업 차량 위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는 지하 70m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터널 천장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18m 높이의 철근 구조물이 무너진 겁니다. 작업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은 어깨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4월에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한 명이 숨졌는데 당시에도 시공사였던 포스코 ENC는 사과문을 낸 바 있습니다. 여의도역 사고 2시간쯤 뒤 서울 잠실동의 한 공사장에선 25톤 크레인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매몰돼 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사망했습니다. 남성은 잠실대교 남단 IC 연결체계 개선 공사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폭발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대기업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글을 올린 건데 직원들이 대피하고 탐지반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동일인의 소행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경찰 폭발물 탐지반이 내부를 수색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섭니다. 건물 주변엔 접근 통제선도 쳐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8분쯤 제주 영평동의 카카오 본사 건물에 대한 폭파 협박이 들어온 겁니다. 누군가 카카오 CS 센터 사이트에 카카오 본사와 판교 아지트 그리고
그리고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과 소방이 수색하는 과정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카카오 본사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본사와 네이버 측은 오늘 직원들을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폭파 협박은 추가로 이어졌습니다. 오전 11시 25분쯤엔 같은 카카오 CS 센터에 삼성전자에 대한 폭파 협박글도 올라왔습니다. 수원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위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날 여러 대기업들에 대한 협박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앞서 지난 15일 카카오 판교 사옥, 17일엔 카카오 판교 사옥과 KT 본사에 대한 폭파 협박이 나올 바 있습니다. 이들 폭파 협박글 작성자들은 자신을 특정 지역 고교생으로 언급하며 글을 썼는데 지목된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협박들에 대해 인물 소행 인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 소중한 결혼식에 누군가 트로트를 크게 틀어놨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 예식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같은 건물 임차인이 교회와 소송을 벌이면서 이런 소음 테러로 애꿎은 신혼부부의 결혼식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조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배당 결혼식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건물 외벽에 붙은 커다란 벽보가 눈에 띕니다. 오늘의 예식을 알리는 안내판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렇게 붉은 글씨로 된 대자보가 붙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영수증하고 이렇게 전쟁 중인 것 같으니까 예식을 앞둔 교회 안에서 때 아닌 트로트 음악이 훌쩍 퍼집니다. 다른 곳도 아닌 결혼식의 주인공 신부 대기실 앞입니다. 트로트를 크게 틀어놓고 사람들 지나와서 이렇게 뭐 얘기만 나누다 싶으면 그냥 벽을 콩콩 쳐가지고 위협을 하고 오고 막. 가족과 친지들이 모두 모인 날 펼쳐진 난장판에 행복해야 할 결혼식은 악몽이 돼버렸습니다. 드레스 입고 딱 1층에 도착한 건데 막 심장이 막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고 우리 예식 중간에 계속 붙잡고 괜찮을 거라 얘기해줘. 소음 테러를 벌인 건 같은 건물에서 사업을 하던 임차인들입니다.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을 운영했는데 교회 탓에 학원 등록이 말소됐다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교회가 거부하자 결혼식에 회방을 놓기 시작한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까나리 젖을 뿌려놔가지고 오시는 손님들이 다 누가 은행 밟았냐 무슨 냄새냐. 2달째 이어진 회방에 피해를 본 부부만 8쌍.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취재 결과 임차인들은 학원을 국제학교라고 거짓 홍보하다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와 임차인 측이 각각 퇴거와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신혼부부들의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율입니다. 제2의 소라네처럼 가족과 지인들의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돈을 버는 불법 사이트 AV몹에 대해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이 사이트의 운영진은 정체를 숨기는 데 혈안이 됐지만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영상 공급책 신작 전문가도 비추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이나 여자친구의 나체 영상을 서로 돌려보고 품평하는 불법 촬영물 사이트 AV몹입니다. 가입자 54만 명으로 3년 동안 벌어들인 돈만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JTBC는 전날 추악한 이 폐륜 사이트의 실체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운영진은 곧장 정체를 숨기기 위해 사이트의 첫 페이지를 바꾸고 신규 가입도 막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미 해당 사이트의 유료 회원 IP 목록과 결제 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특히 몇십 분의 어떤 아이디로 이런 지금 현재 촬영물들을 구매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다 나오고 있잖아요. 서울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불법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작 전문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400건이 넘는 불법 촬영물을 올렸고 조만간 신작 100여 건을 공개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리는 등 주요 공급책이자 사이트의 핵심 운영진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5월 실운영자로부터 텔레그램 지시를 받아 자금 세탁과 사이트 홍보,
관리책을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지시를 내린 최종 윗선까진 수사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이트에 영상을 직접 올리는 대신 메모장에 있는 링크 주소로 접속해 불법 촬영물을 받아볼 수 있게 하고 VPN 사용도 적극 권장하는 등 이중 장치를 둔 탓에 추적이 어려웠던 겁니다. 이렇게 핵심 운영자들이 경찰 추적을 피하는 사이 유료 가입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업로드해주시는 분들 용기가 대단하다며 공급책을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쿠팡 피해자 24만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쿠팡 주주들도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쿠팡의 주가는 2주 사이 17% 정도 떨어졌습니다. 박준우 기자. 오늘 국내 한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4만 명이 참여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일단 시작은 10만 원으로 진행한 다음에 수사 결과나 조사 진행 과정을 살펴서 만약에 배상을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하는 방향으로 가는 전략을 잡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물론 쿠팡 주주들이 참여하는 집단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국내 법률사무소와 미국 현지 로펌들이 미국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주가가 떨어지면서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 여파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쿠팡 주가는 최근 2주 사이 17%가량 떨어졌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쿠팡이 미국 현지에서 해당 사안을 제대로 공시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쿠팡은 지난달 16일 정보 유출 인지한 이후 4영업일이 지나도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2월 제출된 사이버 보안 리스크가 지금까지는 사업 전략 등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선 주주에 대한 허위 공시와 기망 등이 인정될 경우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땅콩 다 먹었네. 쿠팡이 노동자 사망 등 산재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해온 정황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산재 대응 지침을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직접 증거 은폐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만났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라.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장덕진 씨가 숨진 뒤 김범석 쿠팡 의장이 직원에게 내린 지시입니다. 물 마시기, 대기하기, 짐 없이 걷기, 화장실 등 특정한 행동들도 언급합니다. CCTV 영상 중에서 이런 행동을 부각해 장 씨의 과로사 증거를 없애려 한 걸로 보입니다. 당시 쿠팡은 유족들 요청에도 CCTV 제공을 거부했는데 유족들은 이런 은폐 시도를 5년 만에야 알게 됐습니다. 너무 원통하고 피가 거꾸로 섰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치밀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돼 왔단 겁니다. 최근 공개된 쿠팡 내부 문건엔 피해자 가족에게 사고를 설명할 때 CCTV, 블랙박스 등 영상물 사용 금지라는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한 5일분인가밖에 안 돼요. 사라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얘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유족 대표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탐색하란 또 다른 지침도 있습니다. 실제 과로로 숨진 쿠팡 배송기사 정슬기 씨의 가족은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는 회유를 받았습니다. 여기다 장례식 대응팀 2명 이상이 유족 주변을 지킨다는 지침까지 존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를 은폐하고 원인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식의 소송이든지 다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네, 정부는 법무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쿠팡의 영업정지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쿠팡 청문회가 국민을 기망하는 자리였다며 관련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인환 기자.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쿠팡 사태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 침해 사고가 국민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범정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정보 유출 사고 조사 과정을 공유하며 유출 정보가 유통되는 2차 피해는 없는지 살피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제재를 강화할 방안을 찾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공정위하고 이제 현장 조사도 이제 나가서 저희가 예, 빨리. 어제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배경근 부총리는 영업 정지까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영업 정지 논의의 한 축인 공정거래위원회를 담당하는 정무위, 또 쿠팡에서 반복된 산업재해를 다루는 기노위 등 여러 상임위가 참석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합니다. 국정조사도 검토를 해봤는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준비 기간이 한 달 이상 좀 걸리거든요. 쿠팡 문제가 되게 적시성이 좀 필요해서 청문회는 그런 시간들을 다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김범석 의장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범석 의장을 한국으로 와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사과하게 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I don't believe that is my role. JTBC 정인아입니다. 네, 바로 이 로저스 대표는 3,370만 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미국에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따져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먼저 로저스 대표의 해당 발언이 뭐였는지 들어보시죠. 네. 미국 법은 이 개인정보 유출이 불법이 아니에요? That's correct. This is not a violation under U.S. privacy law. If it had occurred in the U.S. 네, 다시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니죠. 네,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미국에서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가 징벌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인데요. 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기만 행위는 위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분명히 나와 있기도 하고 또 네. 포괄적인 규정 같기도 한데 정보 보호를 실패한 것 이걸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 법으로 페이스북이 2019년에 우리 돈 7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냈습니다. 예. 당시 미국 정부의 발표를 들어보시죠. The settlement imposes a record-breaking $5 billion penalty, includes new strict measures to change the way the company addresses consumers' privacy. 예, 7조 원이 넘었네요. 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안 지켰다는 점 명확히 지적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팩트체크팀이 미 법무부의 당시 기소장을 찾아봤더니요. 첫 장부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합리적인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못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쿠팡의 경우에 부실 관리로 인한 정보 유출의 늑장 신고까지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국회에 와서 거짓말하고 간 셈이 되는데 로저스 신임 대표라는 사람도 변호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이 로저스 대표는 금융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 등이 안 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아마 실제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이런 개인정보 보호법처럼 책임과 배상을 아주 명확하게 정해놓은 법은 없습니다. 대신 금융이나 의료, 통신 등 각 관련법에서 따로 책임을 묻고 있고요. 앞서 보신 연방거래위원회법에서도 포괄적 규정으로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저스 대표는 이름이나 주소가 유출된 경우 책임져야 한다 이런 아주 딱 맞는 맞춤형 조항이 들어가 있는 법, 미국에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주장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취지까지 이해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팩트는 잘 체크해봐야겠죠. 잘 들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의 팩트 체크였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는 안이 추진됩니다. 커피값에 포함됐던 일회용 컵 가격을 분리해서 사용을 덜하게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개인컵 사용이 늘어날 거란 기대도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물음표가 따라붙었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현재
상시하게 하는 겁니다. 컵 비용은 점주가 자율로 정하되 생산 원가를 고려해 정부가 최저선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가격은 정할까? 생산 단가 이상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략 한 100원에서 200원 정도. 개인 컵을 가져오면 그만큼 깎아주고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옮겨 담으면 추가금을 내야 합니다. 어길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는 카페 점주 사이에선 당장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옵니다. 손님들 입장에서도 어디서는 이렇게 줬는데 여기서는 안 되냐 뭐 이런 컴플레인들도 굉장히 많았고 업장에서도 사실 조금 불편하게 변경돼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서 특히 저가 경쟁을 벌이는 커피점들은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보통 2,000원 받거든요. 여기에 컵 가격을 받으면은 인상 요인이 10%예요. 체감하는 게 소비자가 틀리죠.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할인받는 그런 인센티브 개념의 제도다 보니까 텀블러를 좀 더 활용하게 될 것 같고 사실 가방도 무거운데 텀블러 자체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모든 카페가 린싱 기계가 있지가 않잖아요. 일회용 컵 보증제 등 잇따른 정책 실패에 따른 피로감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환경단체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소비자들이 조금의 비용 부담을 더 하는 걸로 그쳐버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꾸준히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플라스틱 사용 관련 새 정책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어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18분 동안 자화자찬 연설을 늘어놨습니다. 바이든이 망친 걸 자신이 바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 반응은 차갑습니다. 경제정책 지지율이 최저치로 추락한 가운데 이번 연설엔 알맹이가 없다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대국민 연설은 전임 바이든 정부 탓으로 시작됐습니다. 11 months ago, I inherited a mess, and I'm fixing it. When I took office, inflation was the worst in 48 years. 그러면서 바이든이 망가뜨린 미국 경제를 자신이 되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price of a Thanksgiving turkey was down 33%. The price of eggs is down 82% since March, and wages are rising much faster than inflation. 그러나 바다 민심은 경제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트럼프 주장과 달리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탓입니다. 실제 PBS, NPR, 마리스트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지지도는 36%로 집권 1, 2기를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끝 부분에 감세와 현금성 정책 등 여론 반전종 카드를 꺼냈습니다. And next spring is projected to be the largest tax refund season of all time. More than 1,450,000 military service members will receive a special we call Warrior Dividend before Christmas. They're sending every soldier $1,776.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번 연설이 급락한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임 정부 비난과 성과 자화자찬에 치우친 연설이었다고 꼬집었고, NPR은 여론의 최대 관심사인 생활비 부담 해소책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소 검토를 지시했었죠.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걸로 알려진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업무 보고에 나선 보훈부 장관이 다시 사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찾으며 뼈있는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고 박진경 대령의 유공자 등록에 대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큰 분노를 안겨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자 해지로 우리 국가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공자 등록 근거가 된 훈장에 대해 말했습니다. 48년에 사망했는데 6.25 참전 유공자로 훈장을 받았다는 게 팩트예요? 정확한 내용은
기억은 남아있진 않지만 6.25라는 것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과 전몰 장병에 대한 그 훈장으로 공격 도서가 사라져 서순 취소 검토 역시 간단치 않은 상황. 이 대통령은 4.3 유족 입장에서 분개할 만하다며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승인했는데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사흘 전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는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이 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저희 보훈부에서 대신 사무처장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내가 뭘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가 뭐냐?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사유화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신 출석한 사무처장을 향해 민족의 국난 극복사를 전시하는 독립기념관이 원래 추구했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과 충남을 통합해 지자체장을 뽑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기를 특정해 통합 추진을 공식 제안했는데 양당 모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고 국토 균형 성장의 물꼬를 틀 방안으로 대전 충남 통합을 얘기해온 이재명 대통령. 충남 대전을 좀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대전 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 추진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으로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역 경기를 되살리고 충청을 도약시키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고 대통령 의지가 분명한 만큼 이번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10월 45명의 의원 명의로 대전 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 역시 대통령의 결단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2월 처리를 목표로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담은 별도 법안을 낼 예정입니다. 당장 지방선거 구도가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지자체장으로 체급이 커지는 자리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차출설도 흘러나옵니다. 현재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친한계 인사가 국민의힘 윤리위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차기 윤리위원장에 도태우 변호사가 올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대표적인 친윤석열, 반 한동훈 인사로 꼽힙니다. 탄핵 심판 때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었고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공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당 지도부는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리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의 사퇴 이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러 후보들을 물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엔 도태우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무슨 도태우 변호사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영원히 우리 당은 부정선거, 윤 어게인과 절연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닌가. 도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인물로 일찍부터 부정선거론도 주장해왔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치러진 지난 총선에선 5.18 민주화운동 폄훼 등 논란이 된 발언으로 공천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도 변호사가 윤리위원장에 발탁된다면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한 전 대표 체제에서 배제됐던 인사 2명이 돌아오게 되는 셈입니다. 장 부원장은 한 전 대표를 고름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당내 오래된 고름 같은 문제를 연내에 좀 째고 나면 새해가 되면은 뭐 새로운 아젠다, 대여투쟁과 민생 두 축으로. 다만 당 지도부는 도 변호사의 윤리위원장 추천서를 일축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전혀 추천받은 바 없고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연예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명플릭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가 연일 정치권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권의 지지층은 물론 야권에서도 생중계 업무 보고에 관심을 쏟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이 생중계 정치를 통해서 정부의 주도권을 키우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넷플릭스에 비교하는 발언들이 직접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죠. 네.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아마 업무 보고의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그건 아니겠지요. 어쨌든 국민들이 국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건 좋은 현상입니다. 예, 업무 보고의 전과정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생중계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목도가 더 높아진 측면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과거에는 대통령의 발언이 좀 제한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평가 그리고 여론의 반응들이 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생방송 형식으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 평가나 반응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화제성이나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대통령실에 이렇게 주도권을 가져가는 방식을 또 제목처럼 명플릭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죠. 어떻게든 모든 관심을 대통령 중심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도 가져가고 카메라도 가져가고 넷플릭스를 명플릭스로 바꿔버린 거죠. 그 전략이에요. 각종 일들이 다 벌어져도 돼. 명플릭스니까.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최근까지 나왔죠. 여권 내 정청래 대표와의 이른바 그 당청 갈등설들이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야권에서는 국정을 가볍게 접근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국정이 오락 콘텐츠가 아니다, 국정이 쇼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 자, 먼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방송 업무보고회, 이른바 공공기관장 잡돌이 쇼가 한창입니다.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는 볼거리보다는 토론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즉석 퀴즈를 내고 못 맞히면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는 예능 프로로 변질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그 내용을 떠나서 이 화제성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이죠. 자, 원래는 정치권에서 좀 한 발 비켜 서 있던 친박계 인사였는데, 최근 들어 정치권에선 가장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실제로 야권에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학재 사장은 오히려 전국구 인물로 구상이 됐다. 그러다 보니 오세훈 시장도 오히려 자리를 좀 박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먼저 대통령의 업무 보고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예.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업무 보고를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고,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뭔가 탄압받는 모습을 만들려는 의도는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권에서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업무 보고는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대통령실의 이른바 생중계 정치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죠. 또 그런 분석이 있는 거고요. 결국 정리하면 이제 대통령의 이 업무 보고가 화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넷플릭스에 비교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업무 보고보다는 실제 넷플릭스 같은 OTT를 실제로 본 대통령이 있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 강유정 대변인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실에 정권 초기에 들어가 봤더니 구독해야 되는 그런 언론들은 다 끊겨 있고, 반대로 OTT가 전부 다 가입이 돼 있더라. 방송을 섭렵한 것 같다. 탄핵하면 되기 전까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공개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그러면 국민들은 판단할 수 있고 또 평가할 수 있겠죠.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보배.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였습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만났는데 두 사람이 손잡고 다정하게 러브샷을 해서 정치권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한동훈 전 대표 측이 압박을 받고 있고 코너에 몰렸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자, 두 사람이 만나서 관심을 끄는 건데, 직접 그 장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의 유쾌하고 발랄한 10대들의 이야기를 강나연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높이 6.7m, 아찔한 U자 모양 원통을 가뿐하게 넘어선 순간 17 최가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I'm still up there, but relax and breathe. 올림픽을 앞둔 시즌 첫 월드컵에서 우승한 지 일주일. 오늘 2차 대회에서도 예선부터 전체 1위로 나섰습니다. 올림픽 3연패를 노리는 클로이 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또 이성한테 인기가 많으라고 태우셨는데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깜짝 금메달을 딴 동갑내기 김건희는 발랄함만 놓고 보면 이미 금메달감입니다. 무서워요. 근데 코치님께서 남자는 안 무섭다고 해서 안 무서운 것 같습니다. 3년 전 역대 최연소로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한 2006년생 이채용을 비롯해 눈이의 서커스로 불리는 스노보드 빅에어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 월드컵 메달을 따낸 17 유수민까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설상 종목에서 눈 위의 메달을 노리는 선수들입니다. 4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형들을 제치고 1등을 한 18고등학생 국정원의 질주도 매섭습니다. 제일 인상 깊은 선수로 남고 싶은 선수 이번 올림픽의 목표인 것 같아요. 다음 달이면 올림픽에 나갈 선수 2명이 정해지는 여자 피겨도 유쾌한 10대 김채연, 신지아가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툭 치는데 일본 선수는 번번이 얼어붙습니다. 33분 만에 끝내버린 경기. 안세영 선수는 최고 선수들만 나설 수 있는 왕중 왕전도 쉽게 4강에 올랐습니다. 우선미 기자입니다. 마치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리플레이처럼 보입니다. 모두 다른 장면들입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절반만 눌러 담는 반스매시. 셔틀콕은 대각선으로 날아가 상대 왼쪽에 툭 떨어집니다. Beautifully balanced half smash there cross court. 안세영. 이미 알고 있는 공격 패턴, 매번 같은 궤적을 그리는 셔틀콕. 잔뜩 힘을 주고 랠리를 이어가던 일본의 미야자키는 힘이 쭉 빠지고 맙니다. 알고도 막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스로 수비해도 더 까다로운 크로스헤어핀으로 맞받아쳐 상대 기를 죽입니다. She makes the day look ridiculously easy. 힘을 뺄 때는 빼고 빈틈이 보이면 강하게 달려들어 무너뜨리기까지. 세계 9위 미야자키는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했습니다. 33분 만에 경기를 끝내고 2연승.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4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고요. 또 전에 제가 부족했던 면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그 부분에 좀 집중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올 시즌 74경기를 치러 70번 승리한 안세영은 94.6%의 승률로 배드민턴 역사상 한 시즌 최고 승률도 갈아치웠습니다. 중국 언론은 한 기술에 지치면 다른 기술로 바꿔 득점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안세영을 이기기 정말 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 프리킥이 메이저리그 사커 데뷔골이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넉 달 동안 13경기에서 12골, 공 3개. 손흥민 선수는 이 짧은 기간 정말 강렬했는데요. 리그 MVP는 메시가 차지했지만 오늘 스페인 매체는 손흥민이 한 시즌을 시작하는 겨울부터 뛰었다면 MVP 후보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독일 통계 매체는 한 발 더 나가서 손흥민을 메이저리그 사커 올해의 선수로 꼽았는데요. 성적뿐만 아니라 유니폼 판매량 등 흥행성도 높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온 대법원이 오늘 갑자기 전담 재판부를 운영할 근거인 예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내용만 보면 전담 재판부라는 명칭 말고는 기존의 무작위 배당 방식 등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발표 초반엔 지금까지 버티던 대법원이 그래도 뭔가를 내놓긴 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이제 와서야 명분을 쌓는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첫 소식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대법관 회의를 연 대법원이 긴급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에 관한 예규 제정입니다. 국가적 중요 사건의 범위는 형법상 내란과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기계는 1심 재판이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에 2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예규가 제정되면 앞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외환, 반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초기 배당은 기존 방식과 같이 무작위로 진행되도록 정했습니다. 내란 사건 중 1심 선고가 먼저 이뤄진 사건에 항소장이 제출되면 전체 재판부를 대상으로 해서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무작위로 뽑은 뒤 이렇게 배당을 받은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재판부가 담당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래 맡고 있던 사건들은 다른 곳으로 재배당하기로 했지만 예외가 가능하게 해 역시 기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규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에 요구해온 서울고법도 후속 조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운용에 대비해 형사부를 2곳 이상 늘리고 내년 초 정기 인사 때 법관도 추가로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전담 재판부 예규는 행정예고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이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항소심을 배당받는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유사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대법원이 오늘 내놓은 안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내란 사건 1심 재판 배당 때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법원 수뇌부만이 아니라 전체 법관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판사들을 내부에서 추천받아 내란 전담 재판부를 꾸린다는 여당의 법안과도 차이가 상당한데요. 이 정도 안으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윤상문 기자가 예규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법안과 대법원 예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담 재판부 지정 방식입니다. 수정된 민주당 안은 외부 인사들이 아닌 판사들이 뽑은 추천위원회에서 재판을 맡을 법관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합니다. 대법원장이 이들 중에 전담 재판부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복수의 전담 재판부를 만든 뒤 무작위 배당이 이뤄집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추천된 법관들이 내란 재판을 맡게 되는 셈입니다. 반면 대법원 예규는 무작위 배당이 극대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로 보내면서 전담의 성격을 강화해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서울고법 10여 개 형사부 전체가 무작위 추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현 재판부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판을 무작위로 배당받은 뒤 윤 전 대통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재판을 관련 사건으로 이어서 배당받았고 이후 새 사건은 맡지 않았습니다. 기존 사건을 재배당한다는 것 빼고는 본질적으로는 내란 재판 1심 때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법관 내부에서도 신뢰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 취지가 더 사법부 안에서조차 공식적으로 늑장 진행이 되는 때가 지난 9월. 하지만 사법부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지
고법이 내부 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구상한 예규 초안을 법원 행정처에 전달한 시점은 불과 이틀 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대법관 회의에 올라갈 최종본을 단 하루 만에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예규보다 법률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 오늘 발표한 예규의 내용은 아무 효력이 없게 됩니다. 실효성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란 재판을 신속히 끝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법안 통과를 회피하기 위해 예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언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법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도 내놓지 않다가 국회 법안 통과 직전에야 기습적으로 안을 발표한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안을 옹호하며 여당의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먼저 대법원의 예규 발표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가 관련법 처리를 목전에 둔 시점에 기습적으로 예규를 내놨던 건데 대법원이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제서 내놓는데 저는 이게 저희 당이 마련한 이 특별재판부법을 반대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럴 거면 왜 지금까지 위헌적이라고 반대했냐며 민주당의 법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대법원이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예정대로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예규는 사법부가 언제든 바꾸거나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여권에서도 사실상 내란 재판부의 위헌 시비는 모두 사라진 것이다. 너무 늦어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에는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배당의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법안은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민주당은 오는 2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이 두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4일쯤 내란 재판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12.3 내란으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 결정으로 파면됐습니다. 경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투입해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됐는데요. 윤석열 이후 내란으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인 조 청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경찰과 공직사회에 자신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하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 파면을 결정한 겁니다. 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유연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12.3 내란 사태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이자 헌재 탄핵 심판에 의해 파면된 첫 경찰청장이 됐습니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경찰병력 300명을 국회 출입문 중심에 배치해 전면 차단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조 청장이 국회의 권한행사를 적극 방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병력을 배치함으로써 선관위의 직무수행과 권한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도 봤습니다.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경력을 배치한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월담을 용인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지시를 거부한 측면이 있다던 조 청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피청군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리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합니다. 헌재는 조 청장의 행위가 공무원을 국민의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공정과 중립을 지킬 의무를 부여한 경찰법과도 전면 배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 묵묵히 희생과 봉사로 전념해온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내란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 재판에 처음으로 나와 이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군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서도 직접 지시를 한 건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시한 적은 없다며 과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윤 피고인은 윤 어게인 세력들을 향한 성탄 메시지까지 내놨는데요.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옆 군사법원에 호송 차량이 멈춰서고 양복 차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립니다.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 나온 건데 자신의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이라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들에게 직접 지시를 한 건 없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만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군 행사에선 봤겠지만 길에서 마주치면 저 사람이 문 사령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취임 초부터 계엄을 구상해 2023년 군 인사를 통해 포석을 깔았고 군 사령관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걸로 드러났지만 이를 송두리째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야당의 입법 예산 폭거로 국가 위기 상황이라 비상사태 선포가 불가피했다면서도 위태로운 상황에 대한 북을 친다는 개념의 계엄이었다. 길어야 반나절 또는 하루의 메시지 계엄이란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조차 계엄 요건이 충족될 상황이었다면서 경고성 계엄을 했다는 건 배치되는 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발언만 쏟아내고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군검찰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의 우두머리인가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군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한 적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술을 많이 마신 기억밖에 없다면서도 한 전 대표 관련 당원 게시판 사건이 터진 직후라 배신감 같은 언급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3시간 남짓 본인 주장만 늘어놓고 구치소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라며 이른바 윤 어게인 청년들을 향한 성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특검이 확보한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과 한학자 총재의 대화 녹취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을 밀었는데 이재명이 됐으면 작살나는 것. 어머님 성신이 결정하셔서 윤이라는 사람이 당선됐다. 통일교가 여야 모두에 로비를 해오다가 결국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조직적인 지원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교단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를 도운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확보해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대 대선 1년 뒤인 지난 2023년 초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사이의 대화 녹음입니다. 녹취에서 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에게 우리가 윤석열을 밀었는데 이재명이 됐으면 작살나는 것이라며 완전히 풍비박산 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님 성심이 결정하셔서 그때 윤이라는 사람이 당선됐다는 발언도 나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또 한 친윤계 의원의 이름을 대며 다음날 만난다고도 했습니다. 당선 이후로도 윤 전 대통령 측과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최근 한 총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본부장은 당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 모두 선을 댔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면 여야를 저울질하던 통일교 수뇌부가 결국 한 총재의 결정으로 어느 순간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검은 그 시점을 지난 2022년 3월 무렵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 총재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통일교 간부회동에 나와 하늘 섭리를 5년 뒤로 미룰 것이냐 앞당길 것이냐는 너희가 잘 판단하라며 이 정부는 많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후 통일교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 측은 해당 녹취에서 거의 대부분을 윤 전 본부장이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있고 한 총재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며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의 발언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자신들이 밀어줄 후보를 정한 뒤 통일교는 조직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위주로 정치 후원금을 제공하고 신도들에게는 윤석열을 찍으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시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표차는 24만 표, 0.73%포인트 차이였고 박빙의 선거 뒤 통일교는 캐스팅보트, 결정표가 됐다며 자평했습니다. 이어서 차현진 기자입니다. 통일교 간부 120여 명을 호텔로 불러 모은 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 정부는 많이 부족하다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중을 전달하자 윤영호 전 본부장은 산하 5개 지구 회장들에게 소속 신도들에게 교단 차원의 윤석열 후보 지지 뜻을 밝히고 윤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시도 당협위원장 후원금으로 쓰라며 총 2억 1천만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일주일 사이 이 같은 지시는 숨가쁘게 이행됐습니다. 한 총재의 설교 다음 날 서울과 인천을 관할하던 1지구장은 윤석열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지구장 공식 명의로 신도들에게 보냈습니다. 호남 지역을 관할하던 4지구장은 한 총재 설교를 이틀 뒤에 열린 특별 집회에서 된 진영 논리를 완치고 오직 하늘이 원하는 섭리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재판에서 특검 측이 이 설교에 대해 호남 지역 특성상 한 총재의 국민의힘 지지를 돌려 이야기한 것 아니냐고 묻자 4지구장은 그런 정서가 담겨 있다고 답했습니다. 20대 대선의 결과는 24만 표, 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의 승리. 이후 1지구장은 한 총재에게 20만 축복 조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0.8%포인트 차이를 보며 깨우쳤다고 보고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도 세계본부회의에서 0.8%포인트 차 박빙 선거에서 통일교가 캐스팅보트가 됐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경찰은 전방위적 압수수색 이후 통일교 핵심 관계자를 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일교 2인자로 불리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씨는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가 오늘 오전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 어떻게 임하실 겁니까? 정치권 금품 전달 있었습니까? 정 씨는 한 총재 최측근입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통일교 인사, 행정, 재정을 총괄해 사실상 통일교 2인자로 불렸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쪼개기 후원금 지급 혐의 등 한 총재가 받는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돼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2018년에서 2020년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 원의 현금과 고가 시계 등을 전달한 정황이 있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재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에 있는 한 총재 개인 금고에서 발견된 280억 원 상당의 현금 뭉치의 사용처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특별수사팀 출범 9일째인 오늘까지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한 총재 금고지기 김모 씨 등 핵심 인물들을 연이어 조사하며 돈의 흐름을 쫓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오늘 천정궁에 수사관들을 다시 보내 과거 통일교 국제행사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추가 확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정원주 전 비서실장과 어제 조사를 받은 실무자 김모 씨는 모두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의 자금 흐름과 출처를 알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280억 원이 들어있다는 한 총재 금고는 통일교 내에서도 극히 제한된 소수의 사람만 접근이 가능하다는데요. 이번 로비 의혹의 실마리로 떠오른 금고관리 조직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박솔립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를 관리해온 금고지기로 지목된 김모 씨. 참고인 조사는 어제 자정 무렵까지 9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금고에는 현금을 로비 목적으로 보관하시는 건가요? 금고 쓰려면 한학자 총재 승인 필요한 거 맞나요? MBC가 확보한 2018년 무렵 통일교 총재비서실 연락망입니다.
정원주 실장과 윤영호 사무총장을 총괄로 두고 보좌관실, 황실 의전부, 황실 경호국 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70명이 넘습니다. 핵심은 한 총재를 밀착 보좌하고 있는 황실 의전부. 윤영호 사무총장이 온 뒤 기존 의전실을 의전국으로 격상하고 황실 명칭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실 의전국은 한 총재 생활을 담당하는 황생부와 식사를 맡은 황식부로 나뉩니다. 금고지기 김 씨는 황생부 소속입니다. 한 총재가 생활하던 내실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조선영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원영정처럼 같이 가까이 있던 사람이고. 하지만 김 씨는 실무자일 뿐 의전국의 모든 결제는 윤영호 당시 사무총장과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실장이었어요. 그 정실장 그 사람이 지시를 받았죠. 윤영호는 그 부실장이었어요. 한 총재 내실에는 침실과 옷방, 주방, 참모진 대기 공간도 다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당시 280억 원가량의 현금 다발이 든 금고가 발견된 곳도 이 내실입니다. 경찰은 이 금고를 통일교 전방위 정치권 로비 자금의 출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약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앞서 이를 수사한 특검은 한 총재 내실에 보관 중이던 돈을 한 총재가 정 전 실장과 윤 전 총장을 거쳐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초점이 한 총재 개인 금고로 좁혀지고 있어 금고 주변 인물들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경찰이 내일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정치인 피의자 중 첫 경찰 조사입니다. 전 의원은 조사를 하루 앞둔 오늘 SNS에 잇따라 글을 올려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중심에 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내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전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은 전 의원의 집과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시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 전 장관은 오늘 SNS에 차라리 현금 200억 원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라며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을 받고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느냐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금품 대가로 경찰이 지목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도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라는 정치적 신념으로 일관되고 강력하게 반대해왔다고도 했습니다. 통일교가 2019년 11월 전 전 장관이 쓴 책 500권, 1,000만 원어치를 대량 구매했다는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전 전 장관은 해당 도서는 출판사를 통해 정상 구매됐고 세금 계산서도 발급됐다며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도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금품 수수 혐의 피의자인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윤영호 씨를 잘 몰라요. 청명동에서 뭐 시계나 현금 수수했다 이런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저는 시계를 안 사요, 아예. 임 전 의원은 통일교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 IAPP의 한국 의장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의원 연맹이란 권유를 받았을 뿐 의장을 맡은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내일 전 전 장관 조사는 특별수사팀 출범 9일 만입니다.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올해 안에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어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이후 피싱 범죄를 당해 거액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피싱 소비자 경보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여성은 법원이라면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행정과고요.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 피싱범이라고 의심하기 어려운 평범한 말투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법원에 와서 공문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쿠팡에서 불법적으로 책한 농도로 사용이 기록이 확인돼가지고 저 혹시 방문 출력 가능하실까요? 직접은 못 간다고 하자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불러줍니다. 한 문자로 M 왼쪽 하단에 나의 사건 조회 보이실 거예요. 접속하기 직전 낌새가 이상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주소 자체도 되게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형식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보니 역시나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나한테 돈 있는 것도 아닌데 유출돼서 뭐 할 게 있나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막상 그 전화 받으니까 이렇게 진짜 당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 돈을 뜯긴 피해 사례도 나왔습니다. 한 20대 청년은 검찰청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1,100만 원을 피싱범에게 송금했습니다. 검찰 사칭범은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통장이 개설됐다며 피해자를 궁지로 몰았고 뒤이어 변호사 사칭범이 연락해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보내라고 독촉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살펴본 뒤 돈은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한 건데 여기에 속은 겁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를 당할까봐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을 사칭해 쿠팡 관련한 연락이나 공문을 수신했는지 묻고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듭니다. 최근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문자 받으셨죠? 등기 보내드렸는데 수령 못하신 뭐 사유가 있으세요? 피해 보상을 도와주겠다며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고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나열한 뒤 똑같은 해킹 사건이 일어났다며 메신저 대화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들도 기승입니다.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보로 올리고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과로사 사건을 축소하려고 직접 지시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숨진 노동자가 열심히 일했다는 18일 날로망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주도 로또 1등 되시 바랍니다. 세금 빼고 1등 25억 화이팅! 감사합니다.